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분야 핵심 참모인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수석을 동시에 바꾸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경제 라인의 동시 교체인데요. 인사 내용을 보면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 정부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왔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잘 알려졌다시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내기도 했던 재벌개혁의 전도사입니다. 또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은 청와대 1기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지내는데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부임한 지 반년 만에 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복귀했습니다. 김상주 신임 정책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대처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의 성과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정책실장은 7개월이고 경제수석은 1년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경질이나 문책 성격이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문재인 정부 출범 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 라인을 재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졌고 또 윤종원 경제수석은 규제개혁 등 혁신 전략 마련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새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올해의 전망이 밝지 않은 민생경제와 기업경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특히 공정위원장의 역할은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지 반기업이 아니라면서 이번 인사로 재벌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새 경제수석에 임명한 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김상조 정책실장과의 호흡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거시경제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교체를 시작으로 공정위원장 등에 대한 후속 인사와 함께 다음 달 청와대 비서진 개편, 개각 등 후속 인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청와대 경제 라인 교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잇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고, 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을 거듭 질타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먼저 조금 전 발표된 청와대 인선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여당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적임자로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 경제 라인 교체가 침체된 경제 활력을 되찾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사실상 회전문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체적인 경제 실패를 가져오고도 청와대가 기존에 실패된 경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하지 않았다며 목선 귀순으로 불거진 경계 실패 문제를 또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야 4당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한국당 여전히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요청으로 어제부터 6월 국회가 열린 가운데 잇따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가 한국당 의원의 불참 속에 열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소집을 요구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끝에 결국 불발됐습니다. 한국당이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상태라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상임위를 잇따라 여는 건 두 달째 원외투쟁 중인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민생입법 추진단을 발족한 뒤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목선 귀순 사건을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기획 사건이라고 못 박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국이라면서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의용 실장과 정경두 장관 등 안보 라인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방부 등 이에 개입된 모든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소식을 하루 만에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관계가 더 발전해야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중국 매체들은 어제 저녁에 보도를 했었는데요. 북한은 하루 늦게 시진핑 주석 방북 소식을 보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미 중국 매체들이 시진핑 주석의 도착과 환영 행사 또 정상회담 소식들을 대대적으로 전했는데요. 시진핑 주석 방북을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에서도 특집 기사까지 실었던 만큼 북한 역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소식을 신속 보도할 것으로 기대됐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 북한 매체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둘째 날 새벽 6시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어제 오후 회담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회담이 동지적이고 진지하고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논의된 문제들의 공통된 인식을 이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북중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고 또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중 간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고위급 교류의 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 회담 외에 다른 일정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까? 네, 이 별도 기사를 통해서 공항에서의 환영 행사와 평양 시내에서 진행된 두 정상의 퍼레이드, 또 금수산 궁정에서 진행된 두 번째 환영 행사 등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어제 진행된 연회와 두 정상의 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불패의 사회주의 관람 소식을 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집무실인 노동당 본부 청사로 초청해서 기념 촬영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정 운영의 핵심인 노동당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본부 청사에서 방북 중인 외국 정상과 별도의 기념 촬영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양국 정상이 금수산 영빈관에서 회담을 하고 또 별도로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자 북한 권력의 상징인 당 본부 청사로 자리를 옮겨서 기념 촬영을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지난 17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북목선 관련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A 행정관이 지난 17일에서 19일 사이 두어 번 정도 국방부를 찾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대령급 신분인 A 행정관이 공식 업무 차원에서 국방부에 올 수는 있지만 기자실 안에서 진행된 북목선 관련 비공개 설명 자리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섞여 앉아서 질의응답 과정 등을 지켜본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앞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마녀 사냥에 나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오늘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김 위원장 법원에 나와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과 4월 국회 앞 집회 과정에서 담장을 무너뜨리고 진입을 시도하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김 위원장은 구속심사 1시간 정도 전 미리 법원에 도착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극우 세력의 마녀 사냥에 가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의지를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는지 온 힘을 다해 옹호하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회를 함께 모의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구속된 간부들과 불법 집회를 모의한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데다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영장이 발부될 경우 향후 민주노총과 정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에 이어서 어제부터 서울 물레동 일대에서 황토색 수돗물이 나와 일대 천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음용용수와 물차를 지원하는 등 긴급 조치를 벌이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서울 물레동에 나와 있습니다.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죠. 현장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얼마나 불편함이 클지 한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어제부터 황토색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단수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수돗물이 나오질 않아서 오전부터 설거지를 하는 것부터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정말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급한 대로 서울시에서 지원한 아리수로 식수부터 생활용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황토색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은 어제 오전 처음 접수됐는데요. 현재 물레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두 1,200여 세대가 이틀째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리수와 물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적어 보입니다. 자, 원인을 밝혀야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원인이 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우선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노후된 배수관에서 침전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한강취수장에서 이곳 물레동까지 물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한 곳의 정수장과 두 곳의 배수지를 거쳐야 하는데요. 정수장과 배수지로 연결되는 곳의 배수관로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교체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방배수지에서 이곳 물레동까지 연결되는 배수관로 중 아직 교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 노후화된 관로가 하나의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사태 얼른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언제쯤이면 맑은 수돗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문제가 된 곳의 상수관로의 물을 검사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수조 안에 있는 물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문제가 된 아파트 저수조 물을 빼고 전문 청소업체를 투입해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에는 깨끗한 물을 받을 텐데요. 수질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도 정상적으로 물을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대한 오늘 안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입니다.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치를 초과한 물은 생활용수만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식수로는 아리수와 물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물레동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청와대가 조금 전에 경제수석과 정책수석을 교체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는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윤종환 경제수석 후임에는 이호승 기재부 차관이 발탁이 됐는데요. 자, 이번 청와대 수석 인선 의미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책실장은 7개월 만에 교체가 되는 거고요. 경제수석은 1년 만에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경질 성격이 강한 건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 만 2년이 됐거든요. 재정비 성격이 강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뒤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경질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년이 지나면서 청와대 경제 기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그 근로시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면서 바꿔서 갈 거냐.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팀들을 통해서 활력을 좀 불어넣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인선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7개월 정도 됐는데 바뀌게 되면서 어쨌든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경제 문제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또 총선을 앞두고서 경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청와대에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 성과를 내겠다고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한 분씩 보면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에 이제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재벌 개혁의 뭐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처음에 공정거래위원장 갈 때부터 야당에 좀 비판이 있었고요. 이호승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지금 경제수석으로 가게 됐는데 네. 이분은 청와대 1기의 일자리 기획비서관이었나요? 기획비서관. 그렇게 네, 네, 있다가 기획재정부로 다시 갔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제 회전문 인사다. 자,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옵니다. 네, 일단 경제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 두 예. 사람을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 사실은 시장의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되거든요. 어떤 메시지일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예. 이제 경제 그 컨트롤 타워에 또 요구를 했고, 근데 사실상 고용 지표라든지 성장률에 있어서 OECD가 지금 이미 지난달 21일 날 발표한 것에 따르면 2.6%에서 또 2.4%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그 교체를 하면서 시장에 어떤 메시지가 보여야 되는데 야당 입장이나 또는 시장 일부에서는 정책의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 네. 두 사람에 있어서 특히나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 이 정부의 어떤 경제 철학과 사실 맥을 같이 하면서 그 경제 철학의 밑그림을 또 그렸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 규제 혁신이라든지 이 또 대기업이나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대한 어떤 또 그 의문점. 그 다음에 이호승 신임 그 내정자는 사실상 윤정원 수석과 거의 궤를 같이 했던 분이에요. 윤정원 수석이 국장할 때 과장을 했다거나 또 윤정원 수석이 IMF의 상임이사로 갈 때 또 스태프로 같이 갔다거나. 그러니까 그렇군요. 경제 예. 철학이 아예 윤정원 수석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제 바라본다면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펼쳐나갈 경제 정책이 지금까지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예. 는 거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는 경제 정책을 뭐 전환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경질의 의미로 왜 바꿨을까 하는 또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인데요. 그렇죠. 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오늘 인선을 보면 뭐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최저임금하고 자꾸 등치시켜서 1대1로 등치시켜서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1대1 등치 상황은 네, 그건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예. 최저임금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다른 표현을 늘 제가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소득 불균형 해소예요.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니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부 자영업자들이나 예.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불만의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속도 조절하겠다고 방향을 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근로시간 문제도 그래요. 6개월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지금 합의가 돼서 거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합의는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소득주도 성장을 마치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하고 완전히 1대1로 등치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저는 보고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불균형을 해소라고 하는 우리 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그건 바꾸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다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강론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김상조 위원장도 저는 원래 재벌들이 처음에 김상조 위원장이 갔을 때 걱정했던 부분이 실현된 건 거의 없어요.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은. 재벌 개혁하지 않겠냐라고.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이 가서 재벌하고 크게 무슨 갈등이 있었나요?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균형 감각을 잘 갖고 있고 또 이제 민생이나 이런 부분은 참여연대 시절에 있으면서 본인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 해소나 이런 부분도 경제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호승 지금 신임 이제 수석으로 임명된 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운동을 했던 학자와 관료가 균형을 맞추면서 함께 개혁의 길을 간다고 하면 충분히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한국당에서는 경제 문제를 좀 따져보겠다 좀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됐던 원탁회의가 됐던 어쨌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열리게 된다면 그럼 이분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이 신임 내정된 분들 이 두 분이 사실은 뭐 청문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청문회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내정되면 예. 바로 임명이 될 테고 이 두 분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지금 외곽에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지금 현 정부와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큰 어떤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쉬운 점은 한 가지예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현재 경제부총리처럼 신시장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 철학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같이 내부에서 토론을 해나가면서 경제 정책을 펼쳐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아쉬워하는 것은 경제 정책을 철학적으로 같이 생각하는 사람 이외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렇게 포용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사실 토론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 노무현 정부보다 없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절에 늘 자랑했던 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랑했던 게, 노무현 정부는 그야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마저도 흡수할 정도로 청와대에서 열띤 토론이 매일 벌어졌다 하고 추억을 했는데,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얼만큼 그런 청와대에 대해서 좀 토론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분이라면 보다 앞으로 이제 시장 메시지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려면 이런 분을 우리가 입각을 했구나, 이런 분을 경제 컨트롤 타워에 했구나 하고 조금 놀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하는 아쉬움. 그게 아마 야당에서 지금 회전문 인사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비게 되면은 여기 또 후임 인선도 있어야 되고요. 또 비서진 개편도 조금 뒤따라야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 후속 인선 또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어선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과정을 두고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 이 논란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15일 해경보고 내용에 삼척항 입항이라고 적혀 있고, 그런데 17일 국방부 설명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표류한 것처럼 말해주기도 했고, 인근을 고집한 것은 아니고 주민께서 발견을 하셨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군이 그 장소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에도 보고가 됐는지. 대강 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사건 한마디로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기획 사건입니다. 17일 국방부 브리핑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최초 정보 내용과 두 번째 정보 내용, 그다음 내용은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확히 좀 조사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은폐라고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과정에서 좀 의문점들이 남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경은 처음에 발견을 하고 보고를 할 때 입항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이틀 뒤에 발표를 할 때는 이 인근에서 발견했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현한 게 두 가지잖아요. 이 경계 작전,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어선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두 번째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일단 알리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군이 어떤 정보를 국민들한테 발표를 할 때 가장 확실한 정보를 발표를 해야 돼요. 늦게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서의 일부 표현들이 굉장히 지금 달라졌다는 거죠. 해경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하는 걸 보면 발생한 지 19분 만에 청와대와 국정원과 이 위에 상부에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삼척항에 입항을 했고, 그러면 군, 국정원, 청와대 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동시에 보고를 했고요. 청와대가 받은 그런 그 일보에 의하면 어디에서 출항을 했고, 그 다음에 2, 3보까지 다 합쳐서 파악을 해보면 삼척항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서 신고가 됐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됐는데, 문제는 17일이에요. 17일 이틀 뒤에 국방부가 대국민 발표를 할 때는 삼척항 인근에서
떠내려왔다. 예. 그리고 또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할 때 GPS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이 해경의 보고에 의하면 GPS가 있었어요. GPS가 있다 없다가 왜 중요하냐면 GPS가 있다면 목적지가 확실하게 있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왔다는 거예요. 삼척항으로. 예. 근데 GPS가 없다고 한다면 표류했다라는 게 가능한데 국방부가 17일 발표는 거의 표류했다. 그래서 알지를 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해명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주요 군간 지휘관 회의에서 엄중하게 따지겠다라고 이제 합참 의장이 밝혔는데 예. 더 진짜 국방부가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엄중하게 따져야 될 일입니다. 예. 근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삼척항 인근은 이제 군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해군 그러니까 장교 출신.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래요. 두 가지로 네.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예.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군이나 이게 이제 해군뿐만 아니라 해군, 해경, 육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합참이 물론 다 해야 되겠죠. 군 전체가 이 목선이 넘어온 걸 모르고서 이렇게 방치가 됐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정말 모든 군의 해군, 해경, 육군 다 네.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고 왜 이렇게 이게 발견이 안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도 예. 문제가 있다. 이것도 대통령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그럼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은폐를 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고민정 대변인도 어제 백브리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초의 해경이 발견을 합니다. 해경이 발견을 해서 첫째 날, 그러니까 발견된 6월 15일 2시 10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예. 문자를 북한 어선이 발견됐고 톤수는 미사이고 승조원 4명이다.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 6시 50분경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임. 이렇게 예.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경의 지시를 해서 발표하도록 했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만약 은폐하려고 했으면 해경이 왜 그날 2시 20분, 14시 10분이라고 돼 있어요. 14시 10분에 기자들한테 이 문자를 보냈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국방부가 발표할 때 뭐 인근이란 얘기 표류라고 하면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거는. 예. 그러나 이걸 뭐 야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하면 청와대가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럼 당일날 기자들한테 보낸 6월 15일 날 2시 10분에 보냈던 이 문자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국방부에 더 많이 치중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 해경에서 보낸 이 문자를 제대로 보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과 해경이 발표한 내용이 다른 점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개입해서 은폐를 시도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은 원래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 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30km를 육해공 경계를 다 뚫고 내려온 부분, 그건 이 분명히 부분 잘못됐죠. 그건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죠. 알리지 못한 부분, 부분도 이것도 잘못됐고. 잘못됐다. 네. 그런데 이게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냐?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부적절했다는 게 이겁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인근에 대해서 군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는데 예.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도 표현하셨지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방부가 왜 그렇게 발표하고 어떻게 인지를 했는지 또 왜 경계 작전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지금 예. 엄중한 청와대의 문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굳이 청와대가 국방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그 해명을 청와대가 나서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군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다라는 국방부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가 어떤 그 거리를 두고 국방부 발표를 봐라라고는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청와대가 그걸 나서서 군에서 쓰이는 용어다라는 말까지 쓰면서 해명을 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행정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를 주시하겠다. 이 정도의 어떤 발표만 해도 저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부적절했다는 게 이런 어떤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스스로 좀 자초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청와대 행정관이 기자실 그 비공개 브리핑장에 있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게 청와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분을 안 밝히고 거기 이제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봤다는 거 이게 좀 이례적이긴
뭐 이례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이게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정원, 국방부, 군 모두 다가 포함되어 있는 또 해경까지 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자리에 있어서 행정관이 뭘 조율했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걸 주도를 했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청와대 뭐 예를 들면 비서관이 거기에 참석해서 함께 논의하고 브리핑 과정을 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례적이죠.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이제 제가 아까도 이종근 지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표현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저도 군 출신이지만 해군에서나 해경에서나 육군에서 제대로 관리 못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무기를 갖고 왔거나 그 사람들이 정말 귀신의 의사가 아니라 뭐 남한에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거는 분명히 따져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죠. 다만 이거를 청와대가 기획을 하거나 청와대에서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 문제 그걸 전혀 모르고서 삼척항까지 들어오게 된 문제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한테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 해경과 국방부가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부딪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서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책임지게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데요. 결국 어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정경도 장관 본인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또 국방부, 통일부,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북한 선박 입항에 관련된 청와대의 조작, 은폐, 진상조사단을 꾸리겠습니다. 정쟁을 위한 극단적 발언에 불과하고요. 야당의 매우 아쉽고 답답한 점은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단순한 이게 수사학이 아니거든요. 장관을 흔들므로써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고 하는 야당의 마음은 알겠는데 안보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장관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또 한쪽에서는 장관 흔들어서 국정 불신을 지금 일으키려는 마음이다. 이런 반박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 장관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해군 장교 출신이니까 더군다나 군과 관련돼서 금과 옥조처럼 이야기하는 거 기억하시죠? 왜 작전에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없다. 그는 군에 관계된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작전에 실패하면 또다시 작전을 세워서 전투를 벌일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작전조차도 수립하지 못한다. 그 경계 자체가 국민의 안보와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군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물론 이제 안규백 위원장은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이건 굉장히 엄중한 일이다. 민홍철 의원 같은 경우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뭐 언론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도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실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지금 잘못됐는가까지 만약 나온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금은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밝히는 일, 그게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국방장은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국회가 열어서 국방위 같은데 열어가지고 관련된 사람들 불러가지고 질의할 수 있잖아요. 밖에만 계시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좀 들어오셔가지고
국회 정상화시키고 상임위 열어가지고 이런 문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쟁 같은 거 물론 뭐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좀 줄이고,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국회 열심히 정말 국민 보는 앞에서, 언론들이 보는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 묻는 일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복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조사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게 만약 누구의 책임질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지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당장 국방장관부터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데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 경계가 제대로 안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따져서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문책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도 상임위 빨리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질의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남북한 평화 모드, 뭐 물론 정치적으로나 뭐 우리 한반도의 어떤 운명이 평화 모드로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이긴 하나, 평화 모드는 평화 모드대로 가야 되고 군은 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 모드 때문에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다거나 군의 본연의 업무들이 사실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굉장히 지금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는 일이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그런 어떤 연결되는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예, 선 철저한 조사,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고, 국회도 빨리 이 잘잘못을 따지는 데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한국당 장외 집회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땡 발언. 어제 관훈 토론회 자리에서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내놨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관련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KBS 기자가 문바, 달착, 문바, 달착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막말과 흠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 달착이라는 말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들을 맹목적적이라고 비하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혐오적 표현입니다. 이게 문바 하니까 이게 달빛 창문인가 그런 거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나쁜 단어의 축약인 걸 알았다면 제가 쓰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정확한 뜻은 모르고 썼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을 막는 프레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막말로 하면 원조가 민주당 아닙니까? 그 X 다 기억하시죠? 이 달땡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효 작가가 달아 빠진 구두 비창 이런 해석을 또 내놨었고요. 달빛 창문인 줄 알았다. 자, 이런 또 해석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본인이 알고 있었다니까 뭐라고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데 할 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 장소가 장외 집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그것도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얘기해서 문바하고 달땡하고 이 두 단어를. 그러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얘기할 때는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썼다? 이렇게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워요. 물론 본인은 모르고 했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썼을 때는 연결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두 번째, 의미도 모르는 단어를 저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 공개적인 자리고 공식적인 자리고 원내대표로서 발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 단어들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 그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 판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판결문도 쓰셨던 분이 이런 의미도 모르고 쓰고 이제 와서 달빛 창문이었다고 이해했다고 말을 하시면 일반인이 볼 때 상식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이 막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지 여당
대해서 불만이다 이런 그 얘기도 어제 했었는데요. 막말의 원전 또 지금의 여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또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적절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말들이 이제 겹쳐지니까 저는 좀 프레임에 걸렸다라는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 다른 의미고요. 씌웠다기보단 걸렸다. 네, 왜냐하면 이거죠. 사실 대변인이 무슨 발언을 하거나 원내대표가 무슨 발언을 하거나 대표가 무슨 발언을 하거나 했을 때 네. 거기에 대응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변인이 예를 들어서 논평을 했다 그러면 그건 상대당이 또 대변인이 그것을 논평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언론에다 대고 이런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폭언이 있고 말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층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어떤 프레임이 걸려있냐면 무슨 말이든 다 막말 두 글자로 그냥 딱 이 해석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윤리위를 소집하고 징계를 하고 의원직 사퇴를 해라. 이렇게 그냥 어떤 발언이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자초했죠. 한국당 여러 의원들이나 또는 네. 당 지도부가 자초한 일이긴 하나 지금은 여기서 헤어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기에 달빛 창문이라는 표현을 굳이 여기서 쓰지 말고 만약 이 관훈 토론회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 예. 진짜 모르고 쓴 일이지만 내가 사과하겠다.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고 나가는 게 나을 정리하고 뻔했다. 나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또다시 달빛 창문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논쟁을 또 불러일으킨 어떤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쇄신. 더 이상 이제 그런 어떤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라고 쇄신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비판을 하더라도 품격 있는 말로 비판하라. 이런 이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한국당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논란 속에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지 잠깐 보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금요일인데요. 자, 지난주하고 변화가 있었을까요? 좀 보시면 민주당은 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한국당은 지금 그대로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최근에 큰 변화는 없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총선 앞두고 그렇지만 우리 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어제 아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 자리에서 보수 통합에 대한 생각을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볼 때는 대한애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하고 먼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대한애국당하고 만약에 통합을 하는 거 먼저 하게 되면 태극기 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주축이 된 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쓰여질 수 있어요. 예. 자유한국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게 발언하는 거 보면 자꾸 극우 쪽으로 가시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네. 막말해도 처음에는 사과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다가 무조건 막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예. 입장을 바꾸는 부분도 있고 아무 말이나 막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민주당에서. 이유가 있어서 막말이라고 그러지 아무 말이나 막말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이미지에는 훨씬 도움이 돼요. 총선에서도 사실은 본인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했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를 가지고서 일단 당을 나간 분들이 예. 만든 당이 일단 주축이 된 당이잖아요. 예. 그런 당이다 보니까 이미적으로 보면 중도를 통합한다는 이미지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한애국당하고 먼저 합당을 하거나 통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방해가 돼요. 대한애국당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순간 거기에 함께 하려고 했던 분들도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지가 워낙 극우적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해서 이미지를 좀 중도 확장성 이미지를 갖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합 러브콜에 바른미래당을 일단 발끈하고 나섰는데 자,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지 최근 한국당 내에서도 이 홍문정 의원 탈당에 대해서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통합에 어떻게 좀 순풍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지지율을 보지 네.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국민들은 사실 누구한테 어느 당의 지지를 보낼 것이냐라고 지켜볼 거예요. 그 왜 지켜보냐면 바로 총선. 그러니까 이 정당들이 이제는 경쟁을 합니다. 어떤 경쟁이냐 하면
새로운 인물들을 누가 더 끌어올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식상한 네. 정치인들, 기존의 기득권에 안주한 정치인들을 얼만큼 물갈이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가 그렇게 한 정당에게 사실은 지지를 보낼 겁니다. 무당층이 예.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원내대표가 지금 처음으로 발언한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네. 지금 발언한 공식적으로 거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당을 당과 예. 당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의도적인 발언이겠죠. 예. 의도적인 발언인데 일단 바른미래당이 당연히 왜냐하면 세 가지의 어떤 정파가 그러니까 합당과 관련해서 예. 또는 어떤 이 성격 자체가 정체성이 다른 세 개 정파가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간다 그러면 가격도 낮아지고 예. 또 생각도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위는 당겨졌지만 아직 이 화살은 예. 도착할 것이냐 안 도착할 것이냐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원내대표가 던진 러브콜은 그냥 던진 건 아니다. 예. 자, 어쨌든 아까 새로운 인재 영입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찬호, 이국종 교수 같은 유명인을 영입 대상으로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제 본인 의사 확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 총선 때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과거 선거에서는 어떤 유명인들이 또 등장했는지 차현주 앵커가 과거와 현재를 짚어봤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피겨스케이팅의 보물 김연아,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그리고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이분들이 난데없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인재 모시기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 인사들도 영입 후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건 아닙니다. 한국당에서도 사실 이 DB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짝사랑 명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국종 교수는 지난해 한국당으로부터 비대위원장직도 제안을 받았지만 고사한 바 있죠. 다른 분들도 정치와는 선을 긋는 모양새라서 지금으로서는 한국당의 짝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유명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당장 20대 국회에는 조훈현 구단이 한국당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가 이런 거였나 싶다라는 소회를 남기면서 정계 활동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천하장사 이만기 씨는 수차례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지만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고요. 또 19대 때는 황금빛 돌려차기의 주인공 문대성 씨가 새누리당 부산 4갑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후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8대 때 최종원 의원이 재보선 때 공천을 받아서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또 19대 총선에서는 배우 문성근 씨가 부산 북구 강서울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패했습니다. 2,000명 후보 중에서 한 164명을 1차로 추린 거라고 하는데요. 명단을 보면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부터 해서 이국종 교수, 이재용 소카 대표, 백종원 대표, 김성주 씨 방송인이죠. 그리고 선동열 감독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한국당에서 얘기한 대로 아직은 짝사랑 명단인 거죠? 그렇죠. 이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한국당이 이제 희망사항으로 명단을 작성한 걸로 보이지고요. 제가 볼 땐 여기인들 대부분 다 안 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본인들은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늘 이제 그 차현주 앵커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총선 때만 되면 유명인들을 이게 영입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이거든요. 이미지 정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유명인들이 영입이 되면 그 유명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정당의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거의 비슷한 거죠. 홍보나 광고 효과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좋은 이미지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정당에 영입을 시켜서 정당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물론 이분들을 제가 다른 부분으로 폄훼하려는 전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라고 하는 고도의 어떤 그 기술이나 정치적 능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전문 분야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겸비하고 준비된 분들이 좀 나왔으면 더 좋겠는데 이제 그 단기간 안에 유명인들을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당의 어떤 이미지나 색깔을 바꾸는 부분들을 시도하는 것은 그 당의 총선에 전략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전체 문화나 풍토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분들이 나온다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한국당이 지금 이런 분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명단을 발표를 한 건데
실제 영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명단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되게 굉장히 미숙했다고 보여집니다. 미숙했다고 지난번 보여집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인재 영입이었거든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뭐 표창원, 그다음에 양향자, 조웅천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영입했을 때 사실 지금 민주연구원장으로 가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조웅천 수석 생각이 납니다. 일식집을 차렸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한 달 동안 내리와서 점심을 그냥 먹고 가더라.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바로 인재 영입을 위해서 양정철 비서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들인 만큼 또 발표를 해서 어떤 진짜 그 효과도 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명단만 발표했는데 짝사랑이다. 그러면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지난번에 그 필리핀 국적을 가졌던 그분이라든지 혹은 또 그 관악에서 수십 년 동안 그 빈민 활동을 했던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했을 때 한국당 당시 한나라당이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또 자신의 어떤 그 이유 상징에 맞게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했다든지 빈민 활동에 대한 정책을 폈다든지 또 탈북자 1호 의원도 있었죠. 탈북 문제 정책을 했든지 이런 정책적인 연관성 있는 비례 대표라든지 혹은 이런 의원 이런 부분으로 연관이 돼야지 그저 유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저 사람이 왜 의원이 돼야 돼? 이런 어떤 의혹을 아마 가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값보다는 뭔가 정책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인재를 영입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어떤 반짝 인재가 또 등장을 할지 그리고 보수진보 통합 이 정계 개편은 어떻게 될지 저희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그죠? 내가 그냥 거기다 올라. 우리 역시 법원 매일 나와 쳐다보고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발음만 하는 사람. 맨날 나와 보니까 보기 싫죠. 우리 저기 장관님 박수 한번 쳐주시다. 수정 작업을 안 하고. 요새 다른 말 정상화 국회 정상화 도움이 안 돼. 이거는 국회 정상화 도움이 안 돼. 국회 정상화 도움이. 그래서 그 선거구 특정입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두 가지가 있고 일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회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개특위를 가동하는 거에 대해서 제1야당을 자극하는 거 외에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활동 시한이 열흘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좀 나머지 열흘 더 기다려서 정치개혁위원회를 고사시키자. 정치개혁을 고사시키자. 이게 자유한국당의 뜻입니다. 누더기 연동형제가 개혁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누더기 그 몇 명 안 되는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찢어놓고 회의를 열고 회의에 나와서 자기 대안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회의를 계속 안 하고 늦춰달라. 우리 장관사 잠깐만 계세요. 지금 방해하시는 겁니까? 회의를? 위원장님 지금 자유한국당 선거하려고 모였어요? 자유한국당 선거하려고 모였어요? 선거 왜 해야죠? 놀고 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놀고 먹는 걔라는 뜻이에요. 상임위 전체 일을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소위를 열었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저는 장제원 의원님의 그 호통 그리고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 제가 봤을 때 어떨 때는 좀 막무가내식의 억지 주장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참 어렵게 앉아 있습니다. 참 어렵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좀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제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의사진행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장제원 간사님 같은 의견도 존중합니다. 대신에 위원님들 다 들어오셔서 진지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장제원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인과 함께 공항에 나가서 시 주석을 영접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환영 행사를 보여줬는데요. 이 공개된 화면 중 관심을 끄는 장면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위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어제 중국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눈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앞은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자리했고요. 그의 뒤에는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위치했습니다. 김 부부장 그동안 의전을 담당하며 외교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위상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통일전선 부장직에서 물러난 뒤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국내 일부 언론 김 부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강제 노역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행사에 꾸준히 함께해서 숙청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의전을 담당하는 그 자리는 누가 맡게 된 걸까요? 현송월 단장을 보면 이렇게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행사 내내 바쁜 모습을 보입니다. 레드카펫 밖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과 함께 움직이면서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과거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을 현송월 단장이 맡게 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입니다. 이 공항의 환영식 후 시진핑 주석은 호의 속에 평양 시내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때 수십만 명의 군중이 양국의 국기와 꽃을 흔들었습니다. 자, 어딘가 낯이 익은 장면이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시 주석은 북한의 도심인 여명거리부터 김 위원장과 함께 무게차로 갈아탔고 거리에 환영 인파를 향해서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이동하는 길에 카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북한이 예우를 다할 때 어떤 식으로 영접 행사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시진핑 주석의 경우 금수산 태양궁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렸고 이곳에서 외국 정상을 위한 환영식이 열린 것은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극진한 영접과 최고 예우의 행사, 양국의 밀착 행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협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북핵 협상 과정에 인내심을 갖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을 고조해 왔지만 이 같은 무력 시위도 자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다음 주 한국에 도착하는 것을 계기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협상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3차 북미 정상회담도 개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 역시 대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얼마나 빨리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이 없다고 천명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협상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시진핑 주석은 다음 주 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성과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특히 김 위원장과 논의한 비핵화, 대북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를 시작으로 정부의 자유형 사립고 폐지 정책이 사실상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가운데 3곳이 취소되는 재지정됐고요. 나머지 학교도 곧 운명이 결정됩니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진 기자. 네, 권호진입니다. 전주 상산고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먼저 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재지정이 취소된 자율형 사립고는 전북 정주의 상산고와 경기 안산의 동산고등학교 2곳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서 불과 0.39점이 모자라 탈락했습니다. 상산고는 31개 평가 항목 가운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과 학생 1명의 교육비 적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북교육청이 정한 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았던 점이 결정적인 탈락의 요인입니다. 예. 안산 동산고도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그러나 구체적인 점수와 감점 항목,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산고는 지난 2014년에도 자사고 지정 취소 평가를 받았다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기사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해당 학교에서 참 반발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산고 같은 경우는 기준 점수가 10점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상산고는 기준 점수 80점에 0.39점이 미달한 79.61점을 받았습니다. 예.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다른 지역의 평가 기준 점수보다 10점을 높인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번 결과는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삼옥 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평가 기준 점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지만 상산고의 미달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자,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가 더 있습니다. 모두 몇 곳이나 됩니까? 네, 전국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 42곳 가운데 24곳입니다. 현재 상산고와 동산고가 재지정이 취소됐고 광양 제철고는 재지정돼 21곳의 운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8일 부산 해운대고의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13곳의 학교를 평가하는 서울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합니다.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은 자사고의 유리한 평가 지표의 배점만 낮추고 불리한 지표 비중을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측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도 지금 거센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성산고 학부모들은 상복을 입은 채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은 죽었다며 재지정 취소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김성한 교육감의 퇴진과 불공정한 자사고 심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산고를 살려내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부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받을 권리이자 교육시킬 의무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은 독재교육 통령을 규탄합니다. 다음 달 초 평가 결과가 예정된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들도 교육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도심 행진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가 한 곳이라도 취소되면 모든 학교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영 성과 평가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면 모든 학교, 졸업, 동문, 유관 기관 단체 등과 연대해서 자, 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 결국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동의를 요청해 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마치고 취소 동의를 요청해 오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동의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르면 다음 달에 일반고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운영성과 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 부당성 여부,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인 유명 여행 칼럼니스트가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필리핀의 수사관을 급파해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오전 여행 칼럼니스트 주용욱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이 묶인 채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발견된 곳은 안티폴로시의 길가. 한국인 밀집 지역인 마카티시의 주씨 숙소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발견 당시 현장에 신분증이 없어 필리핀 경찰은 호텔 열쇠로 숙박 내역을 확인한 뒤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여행업체를 운영하며 음식과 여행에 대한 칼럼을 써온 주 씨는 새로운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 14일 혼자 출국했습니다. 여행사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14일 오후로 시신이 발견된 16일까지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국제범죄 담당 형사와 감식반원, 프로파일러를 급파해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지에 오래 거주한 경우가 아닌 단순 사업차 방문한 한국인이 피살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현지 동행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미국 델타 항공이 한진칸 지분 매입에 나서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델타 항공은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칼 지분 4.3%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은 이어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한진칼 지분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업계는 앞으로 델타 항공이 예고대로 한진칼 지분율을 10%까지 늘리면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40%에 육박해져서 사실상 경영권 논란이 일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약 1시간 전부터 강원 북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비는 점차 확대돼서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강원 양구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해 오후 6시 이후에는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지방에도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서에 10에서 50mm, 수도권과 강원 영동, 충청 북부와 영남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 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가 32도, 광주와 대전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서울은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맑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에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